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움직임 꼼꼼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의 외전 늘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우리가 이 시간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가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이른바 이제 슈퍼위크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외교 일정 마치고 난 다음에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네. 오늘 그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대통령 지지율 얘기부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 국무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김민하 평론가께서 관련 내용을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전주 대비 소폭 하락했다라는 건데 네.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36%, 부정평가가 55%였습니다.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1%포인트가 내렸다는 거고요. 부정평가도 1%포인트가 내렸다라는 겁니다. 긍정평가 이유로 꼽은 거는 외교 이렇게 답한 사람이 전체 42%, 경제 민생 5%, 국방 안보, 일본 관계 개선, 전반적으로 잘한다 4% 등이 거론이 됐고요. 부정평가 이유로는 마찬가지로 외교가 34%, 경제, 민생, 물가 10%, 독단적, 일방적 8%, 소통 미흡 6%, 일본 관계, 강제동원 배상 문제,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이 등이 4%였습니다.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예. 한번 바닥으로 탁 찍고 그렇습니다. 난 다음에 조금씩 올라오는 추세였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주 오히려 국제 외교 문제에서 윤 대통령 스스로 또 그리고 정부에서 평가하거나 대통령실에서 평가할 때는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른바 이제 외교라고 하는 약발 요인이 그 외교 시점에는 이제 발현이 됐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정상회의를 담고 있는 조사는 또 올라간 그런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네. 수치는 따로 말씀 안 드리면 이제 한국 갤럽 조사는 이번 주 화수목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이 5월 달에 그 많았던 외교 일정에 대한 효과는 이제 서서히 좀 정체되거나 이제 소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것에 대해서는 지지율이 올라갔으니까 효과는 있었죠 분명히.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반사 요인인데 반사적 이유로 대통령 지지율을 좀 끌어올렸던 게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사태죠. 네. 코인 리스크가 MZ세대가 이탈하면서 국민의힘 쪽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의힘까지도 흡수해서 지지율을 한꺼번에 뭉치게 하는 것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중심이니까 네. 그쪽으로 이제 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교와 코인이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이게 결국은 외부든 코인이든 내부의 견인차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중도나 무당이나 또는 MZ세대를 흡수해야 되는 것은 결국 내부의 정책이나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특별하게 좀 더 부각되지 않았던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건 짧게 지금 하두를 던지는 겁니다. 네. 후쿠시마 이슈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서서히 이 초반 이 일종의 큰 파장으로 이어지기 전에 일종의 파동이 좀 전달됐다. 부분적으로나마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 성과에 관련되어 있는 지지율은 이미 쭉 그동안에 올라왔던 걸로 다 반영이 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 어찌 보면 지난주 지나서 이번 주 주초쯤에 영향을 미쳤던 여러 이슈들이 그렇죠. 네. 아마 지지율을 조금 떨어뜨리는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지금 긍정평가 그리고 부정평가 모두 이제 높이 나온 게 외교라는 점을 보면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어떤 긍정 부정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 계속 외교인 것입니다. 그거는 네. 분명한 사실인데 네. 다만 지난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할 때는 우리가 어쨌든 주인공인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주인공은 아닌 것이고 그리고 좀 주변적인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제 후쿠시마와 관련된 어떤 그게 G7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는 아니었지만 네. 가서 일본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슈인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 부정평가의 어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어떤 정권 운영과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러한 유권자들의 어떤 결집이나 이런 것들을 모색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좀 상쇄됐다 이렇게 봐야 되고 다만 이제 어쨌든 이 대통령이 외교 행보를 하면 어쨌든 그것은 국가를 대표해서 뭔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평소에도 물론 대통령은 일을 하죠. 하지만 국내에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 이런 거가 엮이면 대통령은 일을 하지 않고 정치적 계산만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한 일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전당대회 뭐 개입 논란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외교는 어쨌든 대통령이 일을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외교다. 외교 잘하고 있다. 라면서 또 결집을 하는 어떤 요인이 되는 것이고 지금 그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늘 하는 얘기지만 외교는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건데 그렇습니다. 네. 이건 여야 정쟁을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게 어느 정도 먹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대통령이 오롯이 주목받는다고 하는 측면들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변수로 말씀하신 것도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활동과 관련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활동 마치고 귀국을 일단 했어요. 근데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얼마나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냐. 네.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여론조사 결과 이건 뭐 짧은 거니까 제가 그냥 전해드릴게요. 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탠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국 지표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에 대해 도움이 될 것이다. 이건 40%,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국민 의견이 53%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위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론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렇습니다. 네. 반은 도움이 별로 안 될 것이다. 이런 쪽에 무게가 지금 실려 있는 거 아니에요? 시찰단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네. 응답을 했고 그럼 그 이후에 이 여론이 과연 바뀔 것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본에서는 벌써 후쿠시마산 수산물 한국이 뭐 다시 수입 재개해 주길 희망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주변 국가들이 그걸 요구할 테고 특히 이제 이 여론조사에서 시찰단이 도움됐는지 여부를 물어봤지만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보면 더 여론은 거세게 이거보다 훨씬 안 좋은 저항감과 쪽이 거부감이 있었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2008년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물론 2008년에 우리가 이제 소고기 원령을 이야기하면서 강우병을 이야기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엄청난 논란을 겪다가 30개월 미만으로 일단 수입을 제한한다라는 그런 최종 결정이 나왔었죠. 네. 자, 우리 오늘 이 방송 우리 뭐 시사회가 최고의 방송이니까요. 방송 듣는 분들에게 제가 돌발 질문을 던지면 강우병 때가 과학일까요? 심리일까요? 그러면은 후쿠시마도 과학일까요? 심리일까요? 저는 이게 아니 왜 그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네. 결국은 이게 심리더라고요. 제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네네. 왜냐하면 이걸 좀 아세요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근데 사람은 위험 앞에는 더 본능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게 심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2008년에 심리로 못 풀었기 때문에 그 파장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과학은 일단 기본으로 까는 것이고 심리로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과학으로 아무리 주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전 국민이 수능 대비 과학 공부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심리가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심지어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든 저는 이걸 다독거려야 된다. 그러니까 네. 2008년에도 오늘 이제 나눠서 이야기 드릴 그냥 요것만 조금 더 이야기 드리면 2008년에도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뭐만 생각나냐? 명박산성은 생각나요. 네. 그리고 아침 이슬은 생각나요.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올라갔더니 저 멀리 아침 이슬 소리가 들려요. 그거는 뭐냐?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인 거죠. 심리적 트라우마예요. 대통령도. 그래서 저는 이것도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심리라는 것은 굉장히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또 정부가 과학적으로는 아무리 규명됐다 하더라도 설사 네. IAEA 발표가 허용이라고 6월 달에 설사 이야기하더라도 그 심리적 불안은 남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초점을 과학적 검증에 맞추는 건 그건 기본입니다. 네. 시찰단도 마찬가지고 심리적 불안을 정부에서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저는 더 접근 더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번 시찰단과 관련해서
도쿄 특파원들하고 뭐 서로 간에 쫓기는 뭐 이런 모습들도 나타났다. 뭐 설명을 안 해가지고 특파원들이 전부 다 막 항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뭐 심리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지만 뭐 물론 과학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긴 하지만 우리 코로나 때도 사람의 행동 패턴이라는 게 합리적으로만 움직이지 않다는 거를 확인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 시찰단 일단 갔다 와서 국민들한테 우리 충분히 보고 왔고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과연 그게 얼마만큼 설득이 될 것이냐. 정부가 그 부분에서 어떤 점을 유념해야 될 것이라고 김민하 평론가 보세요. 그러니까 설명이 드라이하고 설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합리적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어떤 부분이 의문이었고 처음에 네. 그 의문이 가서 보니까 어떻게 풀렸고 아직도 안 풀린 것은 무엇인데 다만이 안 풀린 것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조치를 하겠다. 이런 형식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 형식 속에서 앞으로도 그러면은 이 검증이라든가 뭐 검증이든 조사든 뭐 확인이든 어떻게 해 나가겠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정부가 마치 이제 후다닥 이제 끝내는 것처럼 우리가 시찰 이틀 한 거 아닙니까? 현장을 직접 본 것은 네. 이틀 하고 현장 직접 보고 나머지 이제 하루 물어보고 나머지는 왔다 갔다 한 시간인데 우리가 가서 이틀 보니까는 뭐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빨리 이거는 이 일본하고 관계를 풀어야 되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이런 태도면 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다.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그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게 중요하고 특히 지금 뭐 과학이냐 심리다 말씀하셨지만 뭐 심리학을 3년 배운 제 입장에서는 심리도 과학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정치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정치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여당이 그러니까 이 과학이라는 말이 제가 볼 때는 오늘날 좀 오염됐어요.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과학이라고 주장하면서 과학이라고 주장하는 그 끝에는 상대편을 막 공격하고 공박하고 상대편은 괴담이다. 상대편은 비과학적인 어떤 뭐 선동이다. 이렇게 몰아붙이거든요. 네. 근데 꼭 그런 거냐. 상대편도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과학이라는 거는 언제나 하나의 답을 갖고 있는 게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논의를 하고자 한다면은 지금 여당 그리고 정부도 그 과학에 의거해서 과학적인 주장을 하고 반론과 반론이 부딪히는 그런 과학적인 논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뭐 오염수를 1리터를 마시겠다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것이 과학이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그게 결국 아니다라는 실토를 국회에서 또 하고 그랬더니 또 언제 우리가 오염수를 먹자고 했느냐 뭐 이러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애초에 1리터 오염수를 먹자고 한 사람을 불러서 얘기한 게 과학이 아니고 선동인 거거든요. 그 경우라면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과학적인 논쟁을 하고 싶으면 과학에 기반한 방식으로 논쟁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다 과학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삼중수소 네네. 자연계도 존재하고 예. 원전을 가동하는 데 있어서 불가피하게 일부 나올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예. 근데 그걸 충분히 희석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태평양을 돌아다니다가 한반도 쪽으로 바닷물이 오는데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거냐 이런 주장이 또 있고 네.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 이걸 30년 동안 이렇게 내보낸다는데 30년 동안 누적됐을 경우엔 그러면 어떡할 거냐. 안전하다는 과학적 자료 갖고 와봐라. 이렇게 하면 진짜 양쪽 다 과학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제발 이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 공방화하거나 쟁점화하거나 정치적 꼬리표를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지금 언론도 이렇게 되면은 동화돼 버리거든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뭐 우리가 모르는 그 단위를 가지고 무슨 삼중수소가 뭐 후쿠시마에서 30개 나오는데 벌써 우리 고리 원전에서만 뭐 더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중국에서도 더 나오는데 왜 중국에서 나오는 그 삼중수소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를 못 했느냐. 이렇게 풀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 명박산성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컨테이너 이번에는 3개가 올라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차분하게 괴담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또 이걸 그냥 반일 또 뭐 친일로 가는 것도 그건 더 바람직하지 않은 것. 네. 저는 좀 차분하게 자 과학적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아 그래요? 그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어떠냐? 아 그런가요? 그럼 우리 종합해 보면 어때요? 이렇게 가는 것이 저는 더 우선돼야 될 것 같고 그것을 마치 쟁점하듯이 해서 지금 시찰단이 저는 국회에 나가서 청문회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청문회가 이런 게 돼서는 안 되죠. 뭐 어떻게 시찰단장이 그따위로 이야기를 해? 당신 말이야. 정부에서 월급 받는다고 저는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다른 전문가 과학자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럼 그 과학자가 그 과학에 기반해서 이런 장점도 있고 이런 단점도 있다.
그걸 국민들이 좀 지켜보면서 판단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왜 과학과 심리를 구분할 필요가 있냐면 이렇게 해도 국민들의 그 논쟁이 되는 불안감이 잘 가라앉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네.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는 그 선까지 단계까지 생각해서 그걸 그러면 다독거리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저는 제발 당부드리는데 제발 이번에 이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여야가 치고받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은 더 불안해집니다. 네. 그 사실 과학으로는 결론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양쪽 전문가 불러가지고 유리한 얘기만 들어버리면은 그냥 더 논쟁이 커지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뭐 다음 달에는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조사 결과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미 뭐 발표를 안전하다는 쪽으로 할 것 같다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큰 숙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마지막에 키를 쥐고 있는 건 결국 정부의 태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제사회든 일본이든 우리가 더 예를 들면은 더 좀 촘촘하게 뭔가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이끌어낼 때까지 우리는 뭐 동의 안 합니다라든지 방류하지 마십시오라든지 목소리를 낸다든지 아니면 방류를 해도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하십시오. 다만 우리는 수산물은 수입 안 합니다라든지 또는 이제는 방류하는 것도 괜찮다고 봤으니까 수산물도 수입하겠습니다라든지 이거 결정하는 건 정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부의 그럼 결국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결정하는 거지만 그 정부 결정을 얼마나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게 만드냐의 문제거든요. 네.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네. 그 신뢰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이제 정치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과학자들의 견해가 당연히 이 문제는 갈릴 수밖에 없고 합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이제 한쪽 과학자들의 어떤 편을 든다든지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네네. 이런 상황이지만 뭘 하겠다. 그리고 그 뭘 하겠다는 거의 배경은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다. 이걸 믿을 수 있게 해야죠.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후쿠시마 지금 그 오염수 시찰단이 갔을 때 그냥 비공개 홍보들을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기자가 동행하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가서 뭘 봤는지 얘기를 하는 것은 최대한 투명하게 최대한 국민한테 그럼요. 성실하게 설명하도록 노력하는 게 첫 단계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그 단계에서 만약에 이거는 못 봤거나 아니면 이거는 말해줄 수 없다거나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때부터 굉장히 좀 꼬이지 않을까 이 문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쟁점이 굉장히 많아서요. 이 얘기도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그 서울시청 앞에서 1박 2일 집회한 거가 발단이 됐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발언들이 쫙 나왔고 결국 금속노조하고 비정규직 노동단체가 야간 문화제를 열려고 했는데 경찰이 강제 해산을 하고 경찰이 시위 진압 훈련을 6년 만에 다시 재개한다. 이런 소식까지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국민 여론이나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두 분은? 저는 일단은 뭐 이 이제 건설 노조의 이 집회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이제 정부에서는 강경한 태도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수 지지층이나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불법 집회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 불법 집회의 기준이 이제 주변에 피해를 주는 시간대 또 하나는 이제 지나칠 정도의 소음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은 가령 낮 시간대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회를 할 수 있는 저녁 시간대에 이런 부분에 잣대를 들이대면 그건 상당히 좀 저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그 시간대를 밤 12시 이후로 하고 새벽 6시 사이에 그리고 집회에 대한 이 불편함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이 이제 불법으로 규정할 만한 선에서 이제 관리가 되고 뭐 경찰이든 조치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도나 또는 무당층이나 MZ세대는 좀 우호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지난해 있었던 한물연대 파업 때 대체로 성격이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집회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의 또 불편한 인식이 좀 강하게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일각에서는 노조와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왔던 이제 기종 노조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그런 차원이라면 그러니까 이른바 좀 정해진 룰을 가지고서 정말 일반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거라면 그거는 오히려 조치를 정부에서 해도 정부에 좀 힘이 실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정상적인 시간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소리를 하는데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또는 그 비판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것을 최소화하고 좀 관리하고 또 지지율을 좀 더 신경 쓴다는 의미에서 지지층들이 결집할 수 있으니까 규정을 또 강화한다. 이런 것은 저는 좀 더 부정적인 인식이 있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게 논점이 굉장히 많은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헌법상 기본권 문제까지 넘어가기 시작하면 토론은 뭐 1시간 가지고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1박 2일 노수 집회를 했을 때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행정적인 문제로 봤을 때 이거는 뭐 만약에 쓰레기를 많이 뭐 발생시켰다거나 아니면 노상 방류를 했다거나 이런 거에 관해서는 일정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집회 자체 불법성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걸로도 법률로도 우회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아예 집회의 그 어떤 집회 시위의 자유 문제까지 지금 넘어갔단 말이에요, 얘기가. 이게 점점 더 논쟁이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이제 불법 집회, 민노총의 불법 집회를 방관하면 안 된다. 전 정권에서 경찰력 집행을 포기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남은 건 경찰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금까지 문제 삼지 않았던 그런 집회 양상까지도 문제를 삼으면서 강경 진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경찰은.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에 쟁점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야간에 집회하는 것과 관련돼서 원래 이전에 이제 야간 집회 금지가 집시법에서 있었을 때에는 그것만으로도 야간에 집회를 하면 그냥 불법 집회니까 빨리 해산하시오. 3번 방송하고 진압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 2008년 광우병 시위 이런 거 할 때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게. 네. 그러다가 이제 밤이 깊어지면 경찰도 이제 내버려 두고 가고 이랬던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때는 진압 기조였던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 야간 집회에 대한 어떤 금지 조항을 헌법 불합치 판단을 한 이후에 대체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야간에 이제 집회를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약화된 거예요. 다만 경찰이 오후까지만 집회를 해라라고 밤에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그 경우는 또 이 단체들이 우리는 야간에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집회가 아니라 문화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제를 진행을 하고 또 문화제는 또 막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네. 이것을 경찰이 또 그냥 문화제라고 하니까 또 그러면 이제 안전관리하고 이렇게 온 거예요 지금까지.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법 집회다라고 과거에 얘기할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집회 신고를 아예 하지 않고 그냥 하는 집회 이런 건 불법 집회죠. 네네. 그다음에 또 일반적으로 이 집회 양상이 폭력적인 집회, 쇠파이프 나오고 뭐 부수고 뭐 보도블록 깨서 던지고 이런 거 그런 거 불법 집회죠.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경찰이 진압하고 그다음에 요 뭐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 법을 개정해 가지고 야간이든 어떤 뭐 이 소음이든 뭔가 기준을 강화해 가지고 집회 관리를 강화하겠다. 단 헌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헌법재판소가 인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네. 요거 한다면 이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네. 불법 집회에 대한 뭔가 경찰의 훈련이 필요하다. 하세요. 그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부터는 뭐냐면 현장에서 계속 벌어질 논쟁이 뭐냐. 어디까지가 불법 집회고 어디까지가 합법이냐 이거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제부터는. 지금 노상방뇨, 쓰레기 투기 그다음에 이 길에서 노숙한 거 이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개별적으로 그거는 경범죄 위반이거나 또는 이제 도로 점거한 거와 관련된 이제 이 죄목인 것이지 네. 집회를 불법적으로 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불법 집회 양상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게 불법 집회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이 어떤 강경 대응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집회를 하는 쪽에서는 아니다라고 반발할 것이고 결국 이 강대강 대치가 되면은 과거에 그 폭력적인 집회가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충돌이 격화되는 거고 이럴 건데 지금 일단은 사람들이 집회를 하면은 다 이게 불편하고 출퇴근길이 어렵고 더럽고 보기 싫으니까 일단은 지금은 정부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과연 이후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대한민국에 그게 좋은 일이겠느냐 이런 우려가 상당히 저는 큽니다. 그래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게 무슨 뭐 집회 천국을 만들어서 다 부숴버리자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평화적으로 오히려 할 수 있고 오히려 이제 그렇게 해야 결과가 좋다라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합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헌법에 있는 거잖아요. 헌법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문제를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쓰레기를 투기하는 게 문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골목길에 쓰레기 투기하는 사람들도 다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가.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과잉 금지에 관한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걸 그렇게 과잉해서 뭔가를 못하게 막아버리면 기본권이 침해되는 문제로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절충안을 만들 것이냐 이런 태도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할 텐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냥 막을 거야. 불법에 대해서는 엄단할 거야. 이렇게 나가버리면 예전처럼 과거에 우리 민주화 시위를 많이 했던 시절에는 아예 안 하고 그냥 막 집회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막 화염병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폭력 집회 양상으로 변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좀 걱정되는 측면이 있네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좀 짧게 정리하면 저는 김민하 평론가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뭔가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어수선할 수 있고 서로 이제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집회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이게 이제 이런 집회와 관련된 법적 재정비 이야기가 나오는 건 결국 국민들에게 불편하다는 이야기죠. 일반 국민들한테. 그렇다면 저는 합법 기준을 정말 제대로 된 법과 원칙에 대해서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네. 설득력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게 이제 설득력이 있어야 지지층도 또 뭐 중간지대에 있는 국민들도 공감할 거고. 근데 다만 이제 우려하는 건 이런 거죠. 이런 어떤 정부의 태도가 좀 쓴소리를 배제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노조에 대한 강경한 대응의 기조를 계속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어가는 건지.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을 해봤더니 이렇게 그냥 단호한 대응을 하니까 지지율이 올라가더라. 네. 그런 거라면 이제 곤란하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이슈는 여기까지 좀 하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 외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당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민주당에서 지금 최근에 당내의 어떤 그 비명계 의원들한테 문자 폭탄하고 이러는 문제와 관련해서 의총도 열었다고 하고 김남국 네. 의원과 관련돼 있는 문제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도 논의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내 비명계 의원이나 이른바 수박이라고 불리는 의원들한테 강성당원들이 막 문자 폭탄을 보내는 것 이거 보내지 말라. 특히 김남국 의원을 비판했던 청년 의원들이 비판한 이후에 굉장히 문자를 많이 받았는데 그거 금지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했는데 그게 채택이 안 됐어요. 여기에 어떤 복선이 깔려 있는지 이게 단순히 이것만 걸려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거든요. 두 분 이런 모습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제 강성 당원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또 최근에 이제 이렇게 처분의 대상이 됐던 어떤 사람 당원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또 그거 갖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런 모습이 유권자한테 어떻게 보일까 이런 걸 먼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의안이라는 거는 거기서 결의안을 채택한다고 사람들이 그 문자 보내는 사람들이 문자를 안 보내겠습니까? 그 일을 안 하겠습니다. 다만 네. 민주당이라는 당은 그 행위를 어떻게 평가한다. 라는 내용을 보여주는 게 결의안이라든지 이런 네. 결정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면 결의안을 만들고 내보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닐 텐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는 이유가 뭐냐. 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유권자들은. 그리고 그 논의 과정에서 예를 들면 김용민 의원 이런 분들이 김남국 의원도 청년이다. 왜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평가를 피하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 강성 당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네. 결국은 이재명 대표와 지금 당의 주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같은 편이니까 그래서 같은 편이라서 봐주려고 하는 것이고 같은 편이 아닌 사람들 괴롭히는 거는 방관하려는 거 아니야. 유권자들이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행보를 쭉 해나가는 게 필요한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미진하고 굉장히 이제 분명치가 않아 보이는 거죠. 유권자들이 볼 때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저는 정말로 무슨 이런 문자 보내는 사람들이 정말 같은 편이어가지고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 당 주류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아니하다. 이 상황은 다른 논쟁을 하려고 하고 지금 본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당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가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자꾸 발을 빼고 싶어하는 그러한 아니한 태도는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김민하 평론가하고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의견인데 네.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강경 노선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정해버린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죠? 그 말씀은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는 계속해서 이제
리스크 상황이 이제 계속 네네. 가중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사건도 관련된 있죠. 돈봉투도 있고 그럼 체포 동의안도 이제 지금 국회로 올 거고 네. 30일이죠. 그때 이제 국회에 보고하는 날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저는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어느 해소되는 것은 뭐 총선 전이든 후든 참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잡기 힘들다. 그렇다면 저는 최근에 이제 이 당원존이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가 임세현 전 청와대 부대변인과 나눈 대화 내용도 네. 상당히 그 내용이 보면은 이재명 대표는 그렇지 않다도 임세현 전 부대변인은 굉장히 강경했어요. 네. 그리고 뭐 이른바 개딸 양아들하고 뭐 그런 이 팬덤 강성 지지층하고 생각이 그렇게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네. 임세현 전 부대변인. 예. 그렇다면 그걸 그대로 그냥 노출하고 용인한 이유는 뭘까? 그냥 이재명 대표는 이제는 지도부는 강경하게 갈 걸로 거의 결정 내린 거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지금 후쿠시마 관련해서도 반일로 이 색깔을 또 분명히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순신 동상에 가서 이건 절대 우리가 물러설 수가 없다. 네.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렇게 진영 간 대결 구도에서는 오히려 강경 노선을 취하는 것이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또 6월 달에 이낙연 전 대표 온다고 하니까 그것도 상당히 신경 쓸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는 한 30에서 이거는 이제 추세를 말씀드리는 건 한 40%대에 이게 자동응답 조사냐 전화 면접 한국갤럽 같은 조사냐에 따라 다른데 30에서 한 40 정도는 나와요. 그럼 이대로 그냥 계속해서 우리가 단단히 뭉쳐서 가는 것이 오히려 이 위기 속에서는 더 기회이니까 이제는 더 이제 타협 없다. 우리 또 강경 이걸 분명히 한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글쎄요. 예전부터 늘 강조해 오셨잖아요. 선거는 진보 보수 양쪽 지지자들만 가지고는 이길 수 없는 거라고 중도층 마음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민주당이 지금 중도층 마음을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좀 엇갈릴 것 예.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오늘 들린 소식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단 회동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술 한잔 하자 이렇게 얘기가 시작됐다가 그다음에 정책 토론으로 그거는 뭐 친구랑 하고 나랑은 정책 토론을 하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TV 토론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근데 그동안에 여야 대표가 거의 만난 적이 없는데 이 TV 토론에서 만나는 게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두 분 일단 만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어떤 형식으로든 만나는 건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아무도 만나지를 않으니까는 뭐 어떤 형식으로든 만나야죠. 그러니까 사실 두 대표가 밥 먹고 술 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밥 먹고 술 먹으면서 그 뭐 노래방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밥 먹고 술 먹으면서 현안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정책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굳이 또 밥술 먹는 것 말고 정책 토론 하자라고 했으면 또 그 정책 토론을 그럼 합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근데 굳이 또 그걸 TV에서 생중계를 또 하면 그 여기서부터는 제 느낌은 이게 뭐 대선 후보 토론도 아니고 이 당대표끼리 정책 토론하는 걸 과연 TV 토론 생중계를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은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라도 뭔가를 하고 싶으면 해라. 다만 목적이 뭐냐. TV 토론을 해서 선거를 우리가 뭐 선거 나온 두 후보가 이렇게 정견이 다릅니다. 보통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TV 토론인데 네. 우리가 다릅니다. 이걸 하는 자리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쟁점에 대해서 입장을 좁혀 나가고 앞으로 어떻게 해봅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토론 그런 토론이면 저는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싸우는 모습 연출할 것이면 뭐 굳이 TV 토론을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하는 게 뭐 그 모습인데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매일 싸우는 거 보여주는 게 양당이 하는 일인데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토론이 만약에 방송에 나간다면 이걸 생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해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네. 진행자를 시사회 김성환 진행자가 해야 된다. 저는 왜 그러냐면 그렇다면은 진행을 워낙 잘하시니까 중간에서 이제 어떤 합의점과 중재할 수 있는 사항을 도출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게 토론회를 방송을 하자는 의미는 뭘까? 이거는 토론으로 중재나 조정의 의미가 아닐거든요. 네네. 정책 토론하는 것은 지금 남마처럼 얽혀 있는 뭐 간호법, 양곡관리법 또는 등등의 사안들을 조정하겠다는 거. 그거는 두 사람이 서로 스킨십을 하면서 해야 될 일이지 방송을 한다는 건 저는 지지층밖에 안 바라볼 거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비판과 비난이 더 고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결론은 김성환 진행자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그래서 TV 토론도 하고 따로도 만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네. 하는데요. TV 토론했다가 이것도 졌다거나 아니면 마음이 상해가지고 따로 또 안 만나면 어쩌나 걱정도 되고 그래요. 국민들이 어쨌든 만나가지고 협상할 건 협상하고 좀 예. 너무 시끄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는데 너무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많이 된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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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고려인 동포들이 국내에 입국한 지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목숨만 겨우 보존하고 한국으로 왔지만 이곳에서의 생활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고려인 동포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